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스페인이 유로 2024에서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모습이죠. 죽음의 조라는 명칭을 얻었었던 B조에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알바니아를 차례로 꺾으면서 3전 전승으로 조 1위로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로 2024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거둔 팀은 스페인이 유일합니다. 포르투갈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포르투갈이 조별리그 3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은 스페인이 유로 2024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둔 유일한 팀이 되겠죠. 스페인은 유로에서 총 3회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1964년, 2008년, 2012년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2008년, 2012년 유로, 그리고 2010년 월드컵 이렇게 메이저 대회 3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고의 팀이라는 명칭을 얻지 않았습니까? 무적함대의 모습을 보여줬던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그 멤버들이 대표팀을 은퇴하면서 결국 무적함대라는 별칭이 무색하게 메이저 대회에서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보다는 우승 배당률이 좀 낮은, 그렇기 때문에 우승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들었지만은 역시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페드리부터 시작을 해서 라민 야말까지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에 가세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스피드와 기동력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은 전체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페인이 우승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스페인은 우승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Let's go!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유로 2024에서 스페인은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그리고 알바니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알바니아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대거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라포르테를 제외한 10명의 선수를 모두 바꾸면서 경기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 13분에 다니 올모의 전진 패스를 페란 토레스가 결승골로 연결하면서 결국 알바니아전도 스페인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이 경기 스페인이 말 그대로 파괴력을 발휘한 경기는 아니에요. 이전 경기 이탈리아전 같은 경우에도 상대 자책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파괴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좀 있지만 스페인의 경기 운영과 스페인의 전체적인 짜임새가 매우 좋다는 게 드러난 경기였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원래는 주전과 벤치에 격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었지만은 이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10명이나 변화를 주면서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유일하게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기세가 좋고 가장 상승세를 타는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이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기에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 2차전은 데라푸엔테 감독이 생각하는 주전 멤버가 경기에 임했고요.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일단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드가 워낙에 단단합니다. 파비안 루이스, 페드리, 로드리로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하고 있고 왼쪽에 니코 윌리엄스,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드필더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중원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죠. 공격을 전개할 때는 마치 4-2-3-1 또는 4-1-4-1에 가깝게 상대 진영의 공격수 숫자를 늘려놓고요. 수비할 때는 4-4-2 형태로 미드블록을 구성하다가 상대의 공격이 뒷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라인을 완전히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도 단단함을 과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1차전 크로아티아전에서는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그 경기에서는 모라타가 골을 넣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바로 모라타가 어떻게 본다면 스페인 대표팀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현재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A매치에서 득점력이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바로 모라타의 컨디션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근데 알바로 모라타가 1차전 크로아티아전, 2차전 이탈리아전에서 컨디션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로 모라타가 최전방에서 계속해서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골도 넣었지만은 역시 이제 중거리 슈팅, 전진하는 움직임, 여기다가 패스까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고, 라민 야말과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좋아도 너무 좋아요. 진짜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라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라민 야말과 페드리는 진짜 물건입니다.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압도하고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2차전 이탈리아전에서 상당히 고전하긴 했지만 결국 칼라피오리의 자책골을 유도해내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알바니아전 같은 경우에는 라포르트를 제외한 10명의 선수의 변화를 줍니다. 최전방에 호셀루, 왼쪽에 오야르사발, 오른쪽에 페란토레스를 배치를 했었죠. 그 가운데 다니 올모가 공격형 미드필드로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페란토레스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니코와 라민 야말 또는 오야르사발이든 페란이든 이 선수들이 중앙 쪽으로 들어갈 때 풀백들이 전진하는 속도가 굉장히 좋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미드필더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중원에서 패스 성공률을 높이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축구를 구사합니다. 다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직선적인 패스를 통해서 공격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와 삼선 사이로 들어가는 높은 패스 퀄리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페드리도 그렇고 다니 올모도 그렇고 로드리, 파비안 루이스 모두 전진 패스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 올모 같은 경우에는 3차전에서 선발 출전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또 보여줬다고 봐야 돼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지만 결국 다니 올모, 오야르사발, 호셀루를 활용하면서 공격수 숫자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4-2-3-1이든 4-4-2든 포메이션의 변화를 꾀하면서 그러면서 추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는 크로아티아전 제외하면은 스페인의 득점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알바로 모라타의 득점력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선 자원들이 득점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또 어려워요. 니코 윌리엄스는 리그에서 도움을 많이 기록하게 했지만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고 라민 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민 야말의 능력은 탁월하지만 하지만 라민 야말이 득점력을 과시하는 유형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나 페드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데라푸엔테 감독이 오야르사발이라든가 다니 올모, 호셀루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데라푸엔테 감독의 인터뷰를 볼까요? 알바니아전 끝나고 나서의 인터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니아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좋은 선수들이 있고 활기차기에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조별리그 전승이 기쁘고 만족스럽다. 우리는 지금 매우 열정적이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지금 이 순간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는 매우 뜨겁지만 현실적이어야 된다. 토너먼트는 또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전 전승, 이건 조별리그의 경기 결과지 이 3전 전승이 우승을 장담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멘트를 보면은 우승이라는 환상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엔진이지만 즉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승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다. 그냥 조별리그 3전 전승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라푸엔테 감독의 인터뷰는 이해가 되죠. 사실 우승을 노리는 팀들은 토너먼트 단계가 중요하죠. 조별리그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하면서 토너먼트 단계에서 기세를 타면서 위로 올라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도 토너먼트 단계가 중요합니다.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 거둔 거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은 그 상승세를 토너먼트에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스페인 대표팀은 미드필드가 탄탄합니다. 강력합니다. 유로 2024에 참가하는 팀들 중에서도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에서 큰 실수가 없는 이상 경기력에 큰 기복은 없을 거예요. 즉 스페인은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경기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는 골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결국 최전방에서 골을 꾸준히 넣어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전방의 화력에서도 약간 의문부호가 있고 이선의 득점 지원도 약간 의문부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대표팀은 계속해서 골을 넣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토너먼트 단계에서 경기력은 좋은데 결국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점을 스페인 대표팀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스페인 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이유는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라민 야말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양쪽 날개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니코 스피드 뛰어나죠. 1대1 돌파 능하죠. 크로스라든가 컷백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니코는 상대 측면을 파괴하는 힘이 굉장히 뛰어난데, 라민 야말 테크닉 뛰어나죠.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반대로 넘기는 크로스 정확하죠. 그리고 슈팅도 위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라는 카드는 상대 측면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합니다. 니코가 1차전 합계 키패스를 5개나 했고 드리블을 6개나 성공을 시켰는데, 니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대1 돌파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힘을 보여줬고, 이거는 이탈리아전에 더 잘 드러납니다. 이탈리아전에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한 거는 결국 니코 윌리엄스의 스피드와 드리블과 크로스였습니다. 니코 윌리엄스는 그만큼 위력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라민 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민 야말이 1, 2차전 합계 도움 하나, 키패스 4개를 했는데 드리블을 7개나 성공을 시켰습니다. 라민 야말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고,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당황하게 만드는 모습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니코와 라민 야말 양쪽 날개의 파괴력은 대단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데라푸엔테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측면에 드리블과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를 잘 이용했죠. 예레미 피노 같은 경우에도 잘 활용했었는데요. 예레미 피노가 부상을 당하면서 니코와 라민 야말이 좌우 측면에서 자리매김을 한 상태고, 이 양쪽 날개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전력 누수가 좀 있는 편이었죠. 가비도 장기 부상으로 빠지게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메안 루이스와 페드리가 매우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니코와 라민 야말이 중요한 순간 골을 넣는다? 그러면 이 젊은 선수들이 골 맛을 보면 토너먼트 단계에서 더욱더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니코와 라민 야말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플랜 B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개인적으로 다니 올모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 올모가 알바니아전에서 84분 출전해서 1개의 도움을 했는데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83%지만은 키패스를 2개나 했고요. 드리블도 3회 시도에서 3회 모두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전방과 그 밑에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전진 패스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순간적으로 측면에 빠져서 측면에서 같이 연동해서 들어가는 모습은 굉장히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 올모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데라푸엔테 감독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데라푸엔테 감독의 고민은 최전방 모라타가 터지지 않을 때, 모라타가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오야르사발과 호셀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미드필더에서 공격력을 더 높이고자 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다니 올모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스페인은 득점력이 더 향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랜 B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다니 올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라푸엔테 감독이 다니 올모를 어떤 순간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조를 잠깐 돌아봤을 때 스페인은 3전 전승으로 조 1위로서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5골을 넣은 반면에 실점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수비가 버텨줬다는 얘기죠. 느노르만과 라포르트가 수비를 잘 지켜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2위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간신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크로아티아하고의 경기에서 간신히 무승부를 거두면서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2위로서 16강에 진출했고요. 3위 크로아티아는 타 팀들 3위 성적을 봐야 되죠. 그래야지만 16강에 진출하는지 아니면 못하는지가 결정이 될 것이고, 알바니아는 1무 2패로 결국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7월 1일 날 새벽 4시에 스페인은 16강전을 치릅니다. A, D, E, F조 3위 중에 한 팀과 16강전을 치르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6강까지는 괜찮은데 8강에서가 문제죠. 8강에서 독일을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강이 고비라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페인의 우승 가능성,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니코와 라민 야말의 엄청난 개인 능력, 그리고 두터운 미드필드진, 여기서는 우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기세도 무섭다. 그런데 최전방 모라타를 믿을 수 있느냐? 호셀루가 나왔을 때 잘해줄 수 있느냐? 걱정스럽다. 그리고 8강에서 우승 후보인 독일을 만난다.
이것이 이제 우승 가능성을 낮게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다만 스페인이 8강에서 독일을 꺾는다면은 스페인은 말 그대로 독일의 아우토반을 독일이 아니라 스페인이 달릴 수 있겠죠. 여하튼 상황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우승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스페인이 유로 2024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12년 만에 유럽 챔피언에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유로 2024를 봤을 때 조별리그에서는 독일과 스페인이 가장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포르투갈도 2승을 거두면서 힘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스페인이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잘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스페인이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유로 2012 우승한 다음에는 토너먼트에서 너무나 좀 아쉽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스페인이 과연 무적함대라는 별칭에 맞게 토너먼트에서도 도장 깨기 하면서 우승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분 함께 지켜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또영주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조떼꾸알 알고 계시죠? 또영주TV가 달려볼 생각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